자, 부동산 거래 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2번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말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직접 신고를 하러 가는 절차니까 시험에서 중요하겠죠.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대략 3억의 거래가 되었다면 3억이라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 매매만 신고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60일 하면 50점밖에 안 나와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자, 3번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관청에 가야 되는데 신고관청은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주도까지 가는 거 장난이 아니니까 신고하는 방법이 방문 신고도 있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다섯 번째, 뭐를 매매했을 때 신고합니까?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부동산이 뭐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지 임목,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모두 신고 대상이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쫙 적으시면서 자,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개공사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되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해야 한다까지 갔죠. 이제 드디어 신고하러 갑니다. 절차 1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공동신고하여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연하여 제출하되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고 2번 국가 등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때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2번 아까 공부했던 거 확인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되 줄 것입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려가면 니은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랬잖아. 그죠? 사유서 적는 법도 다 가르쳐 줬습니다. 나 갑은 3억에 팔았는데 을이 자꾸 2억 5천에 하자 하여 혼자합니다. 자꾸는 2번 들어가도 되고 3번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해서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번 내려갑니다. 신고서 제출의 대행 돌았습니다. 대행이 중요합니다. 대행의 동그라미. 아까도 계속 질문을 했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법무사가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대행이라는 말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원래 개공사가 없으면 갑, 을이 직접 거래했으면 공동으로 신고해서 1인이 제출하라 그랬죠. 그런데 반드시 대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무사 등이 대행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행 신고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자, 대행 신고할 때는 2번에 1번 공동신고 및 국가 등의 단독신고에 대한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법무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법무사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때 2번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데 기억 별표입니다.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들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위임장이라 그랬지 옆에다가 인감증명서 이렇게 들어오면 X예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개인이라 부르잖아. 그죠? 앞으로 개인들은 인감을 떼라는 말은 이제는 없어지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져간다. 그죠? 체크해보고. 바로 밑에 2번입니다.
이번에는 개공사에 의한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좀 전에는 당사자들을 대행하는 자가 대체적으로 법무사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개공사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소공사예요. 일단 그렇게 잡고 봅시다.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사는 역시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때 개공사도 반드시 뭐 가져가야 된다?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하고,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공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사는 하고 들었잖아요. 소공사의 밑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또 재밌는 거, 이 경우 소공사는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내보여주지 아까와 같이 옆에다 적습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말은 없잖아 봐요. 위임장 X 표시할 것. 여기 시험 문제죠. 아까 조심해야 될 거 주목합니다.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갈 때는 이 사람들의 자필 서명이 있는 뭐를 가져오라 그랬다? 위임장을 제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는 인감증명서 하면 틀린다 그랬고,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개입돼서는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하는데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누구? 소공사가. 자, 그러면 소공사가 대신하러 갈 때는 이 개공사의 위임장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고. 그래서 옆에다가 위임장 X 이렇게 적었는데, 자,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소공사가 그러면 대신해서 신고할 때는 개공사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대신 갔을 거 아니라, 그러면 위임장이 왜 없어도 될까요? 네? 왜 없어도 될까요?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소공사나 중개보증원을 고용인이라 부르죠. 고용인을 취업하면 취업했다고 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고 종료하면 종료해야 된다고 신고한다는 걸 배우셨죠. 그러니까 소공사는 뭐가 돼 있다? 고용 신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증을 딱 제시하면 거기서 이름을 딱딱딱딱 찌면 미래공인중개사 소속 공유사라는 게 나타나니까 별도로 위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공사 왜 신분증만 제시한다? 고용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떤 중개법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공사는 위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왜 가져갈 필요가 없는가 하면 구청에 자주 신고하러 오니까 구청 직원들이 다 아니까요. 이래 설명하면 그건 해석이 좀 무리입니다. 구청 직원이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돼 있다? 고용 신고가 돼 있으니까 뭐만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그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넘어오면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이라는 단원입니다. 가볍게 그냥 한 줄만 껐습니다. 1번 국토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와 국민 편익 정진을 위해서 다음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이렇게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거기 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줄거놓고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이 된 때에 당사자의 공동신고, 국가 등의 단독신고, 개공사에 의한 신고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줄 것입니다.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줄 걷는 거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결 딱 되잖아. 그죠? 이제 이게 전자계약서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밖에서 그죠? 만약에 갑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개공사가 계약서 작성하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금액은 3억,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를 쭉 적죠. 그리고 서로 도장 딱딱 찍고 요거를 컴퓨터에 다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컴퓨터로 쪼로로로 뽑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나오면 세 통을 뽑아서 매도인 하나 주고 매수인 하나 주고, 개공사는 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 그랬죠? 손 펴놨잖아. 5년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현장에서.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거래계약 시스템이라는 전자계약서가 도입이 됐다고요. 그럼 전자계약서라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열어놓고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율순 쫘라라락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엔터 탁 찍으면 저절로 거래 신고는 다 한 것으로 본다고. 그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 전자계약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매매를 이해하지만 아파트 전세 얻는 사람은 확정일자 찍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걸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찍은 것으로 봐요.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쫙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됐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줄 끊는 거 익혀놓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3번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사항 3번에 일단 별표 탁 찍어놓고 일단 주목해 봅니다.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매매를 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죠. 자, 신고를 할 때 그러면 신고 사항이 뭐냐?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교재 보지 마시고 감각을 살리고 있어. 자, 6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죠. 뭐를 신고해야 될까요? 하나만. 뭐를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지. 얼마에 샀느냐 이 말 우리말로 거래 금액이잖아. 그죠? 거래 금액 신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뭐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까지만 말했지만 매도자, 매수자의 인적 사항 설명해야 되죠. 매도인 김갑동 이율수 맞습니다. 또 신고해야 될 거. 금액은 이야기했잖아. 다른 거. 주소를 주소를 우리는 소재지라 그래요. 같은 아파트라도 강자가 들어가더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재지도 신고해야 돼요. 또 신고해야 될 건 뭘까요? 몰라요. 그 빨리 대답하는 게 좋아요. 모르면. 그 다음 뭐 또 신고해야 될까요?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신고해야 된다. 이제 고래 시험 내면 틀리는 거예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시험이 답으로 돌아요.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틀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권리관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틀린 거 하나 찾았고 또 뭐 신고해야 될까요? 자, 지금 금액,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소재지 이런 거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뭐? 감각을 살려보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신고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겠다. 빨리 갈까요? 빨리 가야지. 그럼 빨리 이야기해야지. 빨리 가야지. 자, 그러면 신고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한테 먼저 던졌기 때문에 뭘까 고민 한번 해보셨죠? 봐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고해야 돼요. 일단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일자 개 동그라미 합니다. 자, 1월 1일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 신고해야 60일 내로 신고할 수 있잖아. 그죠? 계약 체결일 개 동그라미. 3번 대상 부동산의 종류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종 동그라미. 지금 거래한 것이 아파트다, 공장이다, 빌라다를 신고해줘야 된다니까요. 종류. 그 다음 4번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신고해야 돼요. 지 동그라미.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목 동그라미. 그것도 지 동그라미 하면 지지지 될까봐 라디오 꺼질까봐 목 동그라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도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면 동그라미. 자,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면적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30평인지 19평인지가 중요하잖아. 그죠? 면 동그라미. 실제 거래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5번 실제 가격 동그라미. 자, 근데 여기 원래 법이 도입된 게 있어요. 하단 이건 100% 여러분 오늘 시험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 3억에 동그라미.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고를 해야 된다. 단 당사자 중 매수자가 국가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 국가는 세금을 빼먹을 거라고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3억 이상이면 뭐를 신고해야 되는 게 도입되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기억. 주택의 취득에 따른 줄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밑줄 꽂고 니은 당해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도 신고해야 돼요. 이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얼마 이상일 때 요 두 가지 신고해야 된다고요? 3억 이상이면.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웬만하면 3억 넘는다고 봐야 되죠. 몇몇가. 그래 자동으로 무슨 신고 들어가야 된다? 자금을 조달한 계획. 어떻게 자금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나 이거 입주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 신고해야 돼요. 뭐를 보려고 하는가 하면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 83대책에서 제일 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 없으니까 실제 소유자만 움직이는 거라 지금 그죠? 이 모습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6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나 기한도 신고해야 된다. 조 동그라미. 7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기업 개공사의 인적사항도 신고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일 때 중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니은 그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사항입니다. 자, 지금 한 7가지를 쭉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빠질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한다. 이렇게 갑니다. 무슨 구다는 소리 같죠?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인데 지금 이게 처음 들으면 낯설지만 그죠?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씩만 씩 웃으면서 읽기 바랍니다. 뭐라고?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 한 번씩만 읽어야 되는데 또 아침마다 입 벌리고 한 30분씩 웃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낯설어도 신고사항은요. 그러면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하는데 확인. 인이 뭐였죠? 인,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신고해야 된다. 걔가 뭐죠? 계약일자. 계약일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신고해야 돼요. 지가 뭐였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실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신고사항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수업을 던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서 책을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사항이 1번부터 7번까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마 나오겠나 하고 넘어가고 설마 나오고 설마 조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수에서. 그 정도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사항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합니다. 수업하기 전에 뭐를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감각적으로 제가 먼저 물어봤다 그랬죠. 그때 대답 못하신 분은 지금부터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인계, 지, 목, 종, 면, 실조, 중이지. 여기에 저당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객관식 문제 답으로 들어온다고 그게. 또 지금 이게 신고사항을 쫙 읽었는데 이 신고사항입니다 하고 이렇게 강조해 놓고도 시험에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렇게 물어요. 방금 신고사항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답이 뭘까요? 공부 슬렁슬렁한 학생은 문제를 잘못 냈나 이런다고. 이게 지금 신고사항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래 물었다고요. 답이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개공사는 개입이 돼 있으면 신고하고 개공사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잖아. 그죠?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계, 지, 목, 종, 면, 실조 중인데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답이 하나 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되겠죠? 자, 요 정도 감각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입됐기 때문에 100% 나온다고요.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3억 이상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더 신고해야 돼요. 뭐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2번 입주 계획도 신고사항이에요. 요게 원래는 6억이었어요. 6억 이상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는 신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어디까지 내려왔다? 3억. 3억이면 웬만한 건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제부터? 8월 3일부터. 그거를 글쎄 김현미 장관이 하는 국토장관이 8.3 조치 이런 말 혹시 들어는 봤습니까? 8.2 조치다. 8월 2일 날 조치했으니까. 8.2 조치니까 8.2 조치가 나오니까 부동산 사무소에 파리가 날린다. 지금 이런 말도 해요. 8.2 조치.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도 신고 대상이다. 자, 이제 4번 마무리로 접어듭니다. 신고 가격의 검증이라는 문제가 돌았습니다. 신고 가격의 검증은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 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3억으로 거래했으면 3억으로 신고했겠죠. 그럼 이 3억이 거래한 것이 신고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검증이라 그럽니다. 1번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줄 것입니다.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체계라는 말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운영한다고요?
국토장관이 2번 이번에는 신고관청의 동그라미 신고를 받은 거래계약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줄 것입니다.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럼 동그라미 했는 거하고 줄 거면 신고관청이 검증을 한다. 그죠?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내겠습니까? 국토장관이 검증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국토장관은 체계를 만들어 놓으라 그랬잖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쭉 됐고 다 됐고 이제 제일 들어오면 드디어 2번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자,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자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매수인의 주소가 빠져 있더라. 그러면 보완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리게 적었으면 수정하세요. 이렇게 보완을 하는데 더 재밌는 거 2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나 개공사에게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자료를 요구한다. 옆에다가 적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자료라는 뜻이에요. 받아쓰기 합니까?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적고 옆에다가 위반시 받아쓰기 합니까? 위반시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눈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센 과태료가 이거 3천만 원짜리입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보완을 하는데 거래 대금 자료를 제출 못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 지급 자료가 뭐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아파트라고 칩시다.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칠까요? 자, 그러면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에 사고 팔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파트에 안 살아도 저 아파트는 대략 얼마다 정도는 아시죠? 그죠? 뭐 금액은 잘 몰라도 얼마라고 아는데 또 값을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사고 팔았으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럼 지난 6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자료를 보니까 대략 이 아파트는 3억, 2억 9천, 2억 8천 5백, 뭐 3억 100, 대충 3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값하고 을은 이거를 2억에 샀습니다 하고 실거래가가 신고가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동네 아파트는 대략 3억에 거래가 되고 또 한 6개월 동안 신고 들어왔는 것도 그 3억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2억에 신고했대. 그러면 신고관청이 당연히 물어본다고. 아니 3억대에서 다 거래하는데 어찌 그대들은 2억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죠? 을이 내 여친이걸랑요. 그래서 내 2억에 팔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친에서 2억에 팔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2억이 아니라 그냥 준들 그게 위반입니까? 그래서 왜 거래 가격이 2억이냐 물어보니까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관청이 알아들었다. 그러면 여친이면 여친 증명서를 좀 떼어보세요. 이래 되는데 이제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시각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2억에 주고받았다라는 자료, 거래 대금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거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짜리가 들는데 그럼 밑에 책에도 있지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2억에 사고 팔았다면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가져가야 될 자료. 첫째, 송금했으면 송금표 가져와 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송금표 없으면 뭐? 입금표.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을이 나 대출 받아서 2억에 샀다. 그럼 대출을 나타내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라. 그죠? 만약 주식을 처분했으면 주식을 처분한 자료. 그죠? 또는 적금이 만기되었다. 그럼 만기됐다는 자료 가져와 봐라. 그죠?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자료 없다. 왜? 현금 주고 받았으니까. 그 현금 주고 받았으면 자료는 없죠. 그런데 반드시 누가 받았다? 갑이 받았겠지. 받았으면 사용한 용도를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이 갑이 골프채 업자니까 골프채를 2억 구입했다. 그럼 2억 구입했는 거 자료 가져와 보라고. 근데 저 갑이 골프채 구입 안 하고 땅에 갖다 묻었다. 돈을. 그럼 묻어난 사진에도 찍은 거 가져와 봐라. 한번 보자. 그죠? 그 사용한 용도. 돈을 땅에 갖다 묻는 놈이 있었다 없었다.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어요. 막 땅만 파면 돈 올라왔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거래대금 자료라 그래요.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영수증이라도 가져와 봐야 되는데 영수증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서로 짜고 만들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제출을 못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눈 툭 튀어나오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센 놈 같으려니까 이거 시험에서 묻는다. 당연히 물어야 되죠. 제일 센 놈이니까. 자, 지금 말했던 거 한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첫째, 계약서 4번. 그 다음에 내려가면 니은, 계약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 사본 가져와 봐라. 넘어가면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서 다음 행위를 하였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대출 받았다. 대출 자료. 정기예금이 만기되었다면 만기된 자료.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했다면 처분했다는 자료 가져와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리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용도로 지출을 했다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져와 봐라. 그죠? 골프채를 샀다면 샀는 거 가져와 봐라. 이런 뜻이에요. 땅에 갖다 묻었다. 그럼 묻어놓은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거 가져와 봐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출 못하면 얼마? 3천만 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이를 일명 여친사건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친사건 하면 3천만 원짜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좀 이따가 실무편에 가면 또 남친사건이 한번 나와요. 그 남친사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친사건은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셔야 된다고. 자, 이제 드디어 5번 내려가면 해제 등의 정정, 그 해제 동그라미 봅니다. 정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입니다. 정정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사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사전.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좋아집니다. 변경은 사후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법에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해제는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계약을 3억에 사고 파는데 1월 1일 계약금 1억 지급하고 3월 1일 중도금을 1억 지급하고 5월 1일 잔금을 지급하겠다 1억. 그러면 계약서가 만들어졌죠. 이 계약서대로 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3월 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3월 1월 15일 날 신고했어요. 1월 15일 신고하는 현상 무슨 현상? 착한 현상, 괜찮은 현상, 거저그런 현상, 기본적인 현상 이래 되죠. 신고 다 해놨는데 중도금이 지급되면서 계약이 깨져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신고 다 했는 걸 깨졌으면 이걸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봐요. 1번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신고를 다 해놨는데 무효, 취소, 해제됐다면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지면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줄 것입니다.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까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깔끔하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전달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틀렸다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옆에다 표시해요. 하여야 한다. X. 이까지 적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같이 깔끔한 사람은 제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2번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계약 해제 등 사실을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고요. 그러면 신고하면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이렇게 조문이 들어오니까 아,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지체 없이 발급해 주겠다. 취지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면 전부 다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취지. 자, 됐고 이제 해제는 정리했고 2번 내려오면 이번에는 거래 신고에 대한 정정이라는 말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 정정은 뭔가 하면 아까 사전 이렇게 적어라 그랬죠. 사전이란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신고사항이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중을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고가 들어왔어. 근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전에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 예를 들면 매도 매수인이니까 매도인 김갑동, 뭐 매수인 이얼순 이렇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신고할 때 이언순 이렇게 적어버렸어.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었으면 뭐 한다? 정정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처음 신고할 때는 잘 했어요. 신고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바뀌었어. 사후에 바뀌면 뭐 한다? 변경 신고한다고요. 이거 구분하라고 사전 사후를 불러준 거예요. 사전 사후라는 말은 법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다 없다. 처음 신고하러 가면서부터 처음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잘못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은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신고는 정상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바뀐다니까요. 나중에 바뀌면 이거는 만다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뀌는 거 한번 볼래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두 사람이 3억에 사고 팔았다고 계약서 적었다 그랬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신고 다 해놔놓고 이제 5월 1일 잔금 받으면 등기 넘어가면 되죠. 뭐 계약을 해놓고 한 달쯤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설설설설설 올라가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쯤 올라갔대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계약한 대로 3억에 팔겠습니까? 계약을 깨고 5억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깨고 5억에 팔아야 되겠죠. 여러분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팝니까? 을한테 야, 가격이 원래 3억으로 팔려고 했는데 지금 5억까지 시세가 올라갔다. 그래서 당신한테 받았던 계약금 2배, 1억 받은 거에 2배, 2억을 물려주고 나 5억에 팔 거야 하고 계약을 깨자 그러는 거예요. 뭐 계약금 2배 주면 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 그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당신이 지금 깨고 해약금 주고 또 손님을 찾고 하면 번거니까 내가 차라리 5억에 사줄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러면 신고할 때는 얼마로 신고했는데 3억으로 신고했는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사정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면 변경 신고한다고. 이거를 정정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신고하러 갈 때 처음부터 잘못 적었으면 뭐 해주고 정정을 하고 신고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만다 변경 신고합니다. 자, 이제 개념을 잡아놓고 2번에 1번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줄 거 보죠.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신고 관청의 신고 내용을 뭐 정정을 할 수 있다. 그 갈 때부터 잘못 기재했다니까요. 뭐를 잘못했으면 기업,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공사의 전화번호 상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리얼, 대상 건축물의 종류, 미엄,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면적, 대지권 비율이 달라졌다.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적었으면 정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걸겠죠. 이렇게 걸 때가 재료를 볼 거예요. 지금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면 5개가 정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옆에 받아쓰기 한번 해봐요. 당사자 성명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당사자 성명 정정해 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준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살짝 했지만은 이연순을 했다. 그럼 이 이름이 잘못됐잖아, 그죠? 이거 정정해 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줘요. 제가 아까 말은 잘못했으면 정정해 주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잘못됐다. 이거 정정해 준다 그러지. 당사자 성명은 정정이 안 된다고. 거기 답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아, 정정은 크고 무겁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 안 해준다고. 그러면 당사자 성명을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고해야 돼. 다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정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걸 시험에 그래 묻는다고요. 자, 지금 정정 안 해주는 거 적고 있습니다. 당사자 성명 정정 안 해줍니다.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정정해 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바뀌면 당사자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적읍시다. 거래 대금 한번 적어봐요. 거기 정정해 주는 것에 거래 대금을 정정해 준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지. 그죠? 지금 이 제도는 실거래가를 보려고 신고했는데 3억의 실거래가를 신고해 놓고는 내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2억 5천으로 해주세요. 절대로 안 해준다고. 대금이 그러면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고해야 돼. 정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개념 잡혔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 들어올 때 다음 5가지를 쭉 던져놓고 다음 중 정정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물을 때 이거 다 외운다는 건 무리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크고 무겁고 중요한 것들은 정정을 안 해준다고. 당사자 성명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거 정정 안 해준다고.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거래 대금 정정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5가지를 다 기억하든지 답으로 들어올 거 3가지를 기억하든지. 그죠?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럼 정정이 됐고 밑에 그것들을 가볍게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밑에 2번 정정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3번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할 때는 해당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4번 만약에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고 역시 언제까지 지체 없이 정정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바로 교부해 준다. 이제 오른쪽 갑니다. 3번 변경 신고 들어왔습니다. 변경은 언제 한다 그랬죠? 나중에 잘못되면. 자, 1번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이 되면 언제까지 변경해야 된다?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변경도 등기되고 난 뒤는 변경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해주는 사항, 기억부터 이용까지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변경해주는 거, 거래 지분 비율에 줄 딱 긋고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줄 것이 맙니다. 거래 지분 대상 부동산의 면적 정정해 줍니다. 계약의 조건과 기한 정정해 줍니다. 봐요. 미음 거래 가격 아까 3억으로 신고했다가 5억으로 바뀌면 요거는 변경해 준다고. 나중에 바뀐 거니까 거래 가격이 변경이 되잖아. 봐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의 지급. 자, 그런데 이제 시옷하고 이용을 묶어놓고 별표를 딱 찍으셔야 돼요. 만약에 변경 단원에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시옷 이용에서 나와요. 자, 시옷이 뭔가 하면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은 변경해 주는데 가로 열고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일부 매수인의 변경, 그 다음에 이용,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은 변경해 주겠다. 근데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될 때만 변경해 주겠다. 그럼 옆에다 한번 적어봐요. 추가나 교체는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추가나 교체되는 것은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 변경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시옷 이형을 딱 잡으시면 문제는 잡아낸다고요. 지금 그 시옷 이형을 그림으로 전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지 말고 지금 우리는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리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나요?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이 김씨, 이씨, 박씨가 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동매수라 그런다고. 우리가 그림을 그래 안 그려서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신고했겠죠. 이 물건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매도인의 인적 사항, 갑, 사는 사람 누구, 김씨, 이씨, 박씨라고 신고 사항을 다 했겠죠. 했는데 나중에 여기 물건이 좋았겠죠. 정씨가 야 나도 사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됐다? 추가됐잖아요. 추가되면은 정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죠? 또는 교체 박씨 대신에 정씨로 바꿔주세요. 이거 정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추가나 교체는 정정하지 않는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림이 이리 나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갑의 아파트 하나를 사고 그 사람 원룸도 내가 사고 빌라도 내가 사겠다. 물건 3개를 누가 산다? 을이 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다수의 물건을 거래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다수의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신고할 때 이렇게 했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재지, 지번, 지목 다 신고사항이 다 들어갔겠지. 신고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을이 뭐라고 있는가 하면 야 갑의 그 과수원도 내가 살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거나 교체가 됩니다. 나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꿔달라. 그러면 추가나 교체되는 것은 제외한다니까. 이러면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추가나 교체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나 교체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고해야 돼요.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변경에서는 요 단원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림을 시험 치는 날까지 한 10번은 더 볼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익혀 나갈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옷. 공동 매수의 경우 여기 그림 보셨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산다니까요.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이 변경되면 변경해 주겠다. 그런데 갈로 열고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지 추가나 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 옆에다가 추가 교체 X 적어놓고
마찬가지 이형도 그림 그렸습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봐요. 대상 부동산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니까. 다수인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의 변경은 변경해 주겠다. 근데 갈로 열고 거래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지 추가나 교체되는 것은 변경하지 않는다.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이때 2번 변경 신고를 하는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별지 5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는데 3번 다만 별표 하나 찍으시고 부동산 등의 면적에는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요거 아까 보셨죠? 자, 3억으로 신고를 다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럼 내가 5억에 살게. 5억으로 변경하면 면적에는 변경이 없다. 면적에는 변경이 없고 가격만 달라졌다면 다시 계약서 사본을 하나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거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이때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역시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주겠죠. 자, 마무리 6번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지금 열심히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셨는데 위반했을 때의 제재,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번 줄 닦아야 돼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뭐가 생각납니까? 여친 사건 기억납니까? 여친 사건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고 첫째 줄에 거래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줄 거놓고 이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아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500만 원에 동그라미 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500이에요. 그죠? 아닌 것만 요 딱 잡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그리고 하나 넘어가 봐요. 또 아닌 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100분의 5를 뭐라 그런다? 5% 과태료가 있어요. 언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거짓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것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3억으로 거래를 했으면 3억으로 해야 되는데 2억 5천으로 하다가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뭘까요? 다시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50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500 탁 찍으면 돼요. 500 찍으면 전부 다 해요. 근데 500이 아닌 거 3천만 원짜리 과태료 하나 있었죠. 여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의 5%, 3억짜리를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제재가 뭘까요? 취득가액의 5% 과태료예요. 자, 이거 취득가가 얼마짜리였죠? 3억짜리를 거짓 신고했다. 3억의 5%, 3, 5, 15, 1,500만 원이다. 이 뜻이에요. 요 거짓 신고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취득가액의 5% 과태료인데 또 4번이 재밌습니다. 자, 4번 별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시험 칠 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원래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과태료의 감면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지부터 이해를 합니다. 자, 지금 밖에 나가면 실제로는 3억에 거래했지만 2억 5천에 신고하는 수가 있겠다? 없겠다? 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적발되는 500만 원 과태료를 다 공부했지만 사실은 적발 안 되는 방법이 있죠. 누구? 갑하고 얼만 말을 딱 맞추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절대로 적발 안 되죠. 당사자가 그냥 둘이가 같이 해버리면 둘 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해결되잖아, 그죠? 국가가 다 알아, 그런 거를. 그죠? 그러면서도 허위 신고가 들어온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자기가 거짓 신고를 맞춰서 했더라도 한 사람이 가서 불면은 100% 과태료 면제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발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만약에 거짓 신고 했다가, 자, 제도가 이렇습니다. 같이 거짓 신고 했다가 한 사람이 가서 나 거짓 신고 했다라고 고발하면 자기는 100% 면제해 줘. 그럼 과태료 안 내.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뭘로 간다? 취득가액의 5%확 덮어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거래할 때 함부로 거짓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한 사람이 가서 부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불었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불었으면 100% 안 받아, 과태료. 그지? 그럼 이제 이 사람 반 죽겠지. 그럼 이제 거짓 신고를 했으니까 여기 가서 거짓 신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순순히 그래 했습니다 하면 또 50% 깎아줘. 됐죠? 그런데
1년에 3번 감면받는 자가 있어요. 무슨 놈이 계속 허위 신고하고 지는 가가지고 나 거지됐다 하면 자기는 빠지잖아 지금. 그죠? 1년에 3번 하면 이거는 상습범이니까 감면을 안 해주겠다. 법을 요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면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래 문제에서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100% 나온다 이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대충 이야기하는 거 이해는 됐습니까? 이제 법으로 한번 봐요. 과태료의 감면 사유. 자, 신고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의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에 줄 꺼놓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조건은 1, 2, 3, 4인데 바로 밑에 2번 얼마나 까주는가 한번 보세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해놓고 1번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뭐 해준다? 과태료 면제라는 말이 뭐다? 100% 까준다 이 말이에요. 자진신고 전에. 그때 딱서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여야 되고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다면 100% 감면해 줍니다. 바로 밑에 2번 드디어 이제 한쪽이 불었으니까 조사가 시작되겠죠. 조사가 시작되고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 100분의 50을 깎아주겠다. 그 50% 깎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1번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이면서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였고 신고관청이 허위 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확 협조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깎아주겠다? 50% 까줍니다. 밑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밑에다 1년에 3번 감면받은 자 1년에 3번 감면받은 자 해당 없음. 갈로 열고 상습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느낌 오셨죠? 신고를 거짓 해놓고 자기는 가서 툭툭 부은 거예요. 그죠? 그 자기는 다 빠지고. 그래서 1년에 3번 감면받은 자는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아주 여러분한테 오늘 의미 있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생활법률입니다.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자,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구입한다 안 한다? 많이 구입하죠. 특히 뭐 제주도 땅은 반이 뭐 중국 땅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제 공장 용지든 어떤 용지를 외국인이 취득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취득하면 그 사람을 관리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공사가 외국인하고 거래하는 걸 알아야 앞으로 중개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느냐라는 법률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내용도 단조롭고 또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니까 중요 단원이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